퇴계 제자들은 퇴계학을 어떻게 배웠는가라는 주제로 한번 좀 말씀을 드려보고자 하는데요. 이 앞에 서니까 왠지 공자 앞에 문자 쓰는 것 같아가지고 조금 두려운 마음이 듭니다만은 제가 공부한 바를 간략하게 한번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사실 제가 여기에 대한 문제의식을 가진 거는 두 권의 책을 읽으면서부터인데요. 한 권은 퇴계 선생의 말년 죄자인 간제 이덕홍 선생이 지은 계산기선록이라는 책이 있고요. 또 하나는 후대에 이제 퇴계의 언행을 편집해 놓은 이자수어라는 책이 있습니다. 좀 뒤에 이제 발표가 될 건데요. 그래서 이 두 권의 책을 읽으면서 퇴계 선생은 제자들에게 무엇을 전해주려고 했고, 제자들은 퇴계 선생인데 무엇을 궁금해 했는지, 이걸 이제 좀 관심을 가지고 봤는데, 오늘 제가 다루고자 하는 부분은 주로 계산기선록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상당히 이 계산기선록이라는 책이 퇴계 선생의 많은 언행록 중에 저는 되게 중요하다고 보는데요. 말년의 제자로서 거의 퇴계 선생을 시봉하다시피 하면서 궁금한 거는 다 물어보고 그걸 꼼꼼히 이렇게 기록을 해서 지리 시리즈로 만든 분이 이덕홍이거든요. 근데 이분이 이제 당신이 퇴계 선생을 모시면서 마음에 느꼈던 부분, 그리고 퇴계 선생의 삶에서 본인이 깨우쳤던 부분, 그리고 마지막으로 퇴계 선생이 돌아가시는 바로 그날까지의 기록을 계산기선록에 남겨놓고 있습니다. 아주 퇴계 선생의 학문과 인간적인 면모를 생생하게 묘사해 놓은 책이거든요. 그래서 주로 그 책을 통해서 퇴계 선생의 제자들이 어떻게 배웠는지에 대해 이야기를 하고, 또 한 갈래는 같은 제자이면서 그 결이 좀 다르게 퇴계 선생을 배운 분이 한강정구라는 분입니다. 그래서 이 한강정구라는 분과 간제 이덕홍의 어떤 퇴계학을 배우는 양상을 통해서 퇴계학이 후대에 또 어떻게 분화되어 나갔는지에 대한 이야기도 한번 간단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이제 스승과 제자가 나오는데요. 주제하다시피 퇴계 선생에게는 많은 제자가 있었고, 그 제자들이 퇴계학을 계승 발전시키면서 사실 우리 조선 유학사에 큰 어떤 중심축이 되는 집을 지었죠. 그런데 제가 이제 이 두 퇴계 선생과 퇴계 제자들 이야기하기 전에 이 스승과 제자라는 것에 대해서 잠깐 이야기를 드려보면요. 이 스승이라는 존재가 어떤 존재를 스승이라고 하는가? 저희가 한문학과 들어가면 대학교 1학년 때 고문진보를 배우는데, 그 고문진보 안에 보면은 사설이라는 글이 있습니다. 당나라 때 한유라는 분이 지었는데, 거기에 보면은 스승은 소위 전도 수업 해오게 하라, 이런 말이 있어요. 그러면 전도는 뭐냐 하면은 진리를 전해주는 거고, 수업은 학업을 전수해준다, 즉 지식을 전해주는 거라면, 해옥이라는 건 뭐냐 하면 이 진리와 지식을 제자들이 알아듣기 쉬운 언어로 전달해 주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날의 스승은 주로 이제 전도적인 측면은 좀 탈락이 되었고, 이 수업과 해옥 부분에서 아주 잘하면은 훌륭한 이제 교수이자 선생이 되는 거죠. 근데 사실 예전의 스승에 있어서 제일 앞에 가 있는 부분은 전도입니다. 전도. 진리를 전수해 주는 거예요. 근데 서구의 학문이 이제 들어오고 나서부터 이 전도 부분에 대한 이야기들은 많이 이제 사그러들었는데, 이제 근래에 보면은 주로 이제 퇴계학 연구하시는 분들을 중심으로 해서 인간의 마음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이 전도에 대한 부분도 이제 새롭게 각광을 받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진리와 지식을 적절한 언어로 전달한다라고 할 때, 여기서 이제 퇴계 선생과 그 제자들 사이에 가장 문제가 되었던 부분은 초창기에는 이 진리의 문제였어요. 진리의 문제. 근데 이 진리가
말하기도 어렵고 배우기도 어려운 어떤 지점이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은 지식이라는 것은 개념화, 구체화를 해놓은 거라서 그걸 그대로 전해주면 되거든요. 예컨대 뭐 남녀 칠세 부동석이라든가 이런 어떤 형태의 법칙이나 규칙을 전해주면 되는데, 진리는 뭐냐 하면은 눈으로 보이지도 않고 귀로 들리지도 않고 손으로 만져지지도 않는데, 그것이 우리 인간과 이 세계를 이루고 있는 가장 핵심적인 어떤 원리이기 때문에 꼭 전해주고 싶어 했어요. 그러니까 눈으로 보이지도 않고 귀로 들리지도 않고 손으로 만져지지도 않는다라는 것은, 쉽게 말씀드리면 언어와 문자로서 전달해 주기가 매우 난감한데, 이 난감한 것이 퇴계 선생을 비롯해서 조선의 학자들이 생각하기에는 가장 기본적이고 중요하다고 생각한 거예요. 근데 사실 이것은 퇴계 선생과 그 제자들 사이에만 형성된 건 아니죠. 예컨대 뭐 한문을 하다 보면 초창기에 우리가 배우는 사서에 맹자가 있지 않습니까? 거기 보면 맹자 제자 중에 공손추라는 제자가 맹자인데 뭘 질문을 하는데, 이 질문과 맹자가 답변을 하다가 갑자기 이제 호연직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호연직이. 이게 이제 공자가 말을 안 해놓은 내용이라서 잘 모르는 내용이고 처음 등장하는 개념의 호연직이를 이야기하니까 공손추가 선생인 맹자에게 묻습니다. 호연지기가 뭡니까? 물으니까 맹자 말이 뭐냐 하면은 나는야라. 이게 정말 말로 표현하기 너무 어렵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리고 나서 그 말로 표현하기 어려운 호연지기를 맹자가 어떻게 해서든지 제자에게 가르쳐 주려고 말로 표현해 놓은 것이 맹자 공손추장에 나오는 호연지기에 관한 논인데요. 아무리 읽어도 번역은 되는데 뭔 말인지 잘 모릅니다. 그렇게 무슨 말인지 이해가 잘 안 되는 그 지점에 해당되는 거, 이게 이제 소위 말해서 보이지도 않고 들리지도 않는 그것에 대한 이야기인데, 이것은 그 맹자 이전에 공자께서도 보면은 자공이 그렇게 이야기했거든요. 선생님께서 본성과 천도에 대해 말씀하시는 것은 참 듣기가 어렵더라. 잘 들어볼 수가 없었다. 근데 그 이후 유학사의 전개에서는 주제하다시피 이 성과 천도라는 것이 맹자 뒤를 이어서 송대 주자학에 오면 많이 거론이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렇게 2000년에 걸쳐서 유학의 가장 핵심적인 주제로 등장했던 이 진리에 해당되는 성과 천도에 대한 내용은 너무너무 중요하고, 퇴계 선생도 이것에 대한 자기 체험과 그 체험을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려고 무진 애를 쓰셨지만은 오늘날의 관점에서 우리가 보면은 참 이해하기 어려운 언어들입니다. 그리고 이 제자들도 인간의 본성에 대한 깨우침이 선생의 지도로 인해서 활성화되기 전에는 너무너무 이게 궁금해서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계산기선록을 읽어보면은 간제 이덕홍 선생은 너무 궁금해. 선생님은 분명히 뭘 알고 이야기하는 것 같은데, 물어보면은 본인이 송대의 주자학 전적을 읽으면서 그 생성되었던 지식으로서는 다 아는데, 이게 뭐냐 하면은 체험이 되지 않는 상황 속에서는 이게 뭔 말인지 정확히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그 한자성어로 얘기하면 이제 격화소양이라고 하는데, 발바닥이 가려우면은 신발을 벗고 양말을 벗고 발바닥을 긁으면 되잖아요. 근데 이제 이 상황은 어떤 상황이냐면, 발바닥이 가려운데 양말을 신고 신발을 신고 신발바닥을 긁고 있는 거예요. 신발바닥을 긁고 있으니까 발바닥은 계속 가려워. 그런데 이 끓는 거를 멈출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퇴계 선생은 이 지점에서 공자께서는 잘 말씀을 안 하셨지만은 아주 친절하고 상세한 언어로 가르쳐 주려고 굉장히 애를 쓰셨어요. 그리고 어느 순간이 도달했을 때 그 제자들이 퇴계 선생이 이야기한 그 언어를
자기의 체험에서 비롯되었을 때 이제 이해가 되는 거예요. 이게 뭐 좀 비유하자면 조금 그러긴 한데, 이게 점심 때 제가 짜장면을 먹는다면요, 이 퇴계 선생이 제자를 가르친 건 꼭 뭐와 같냐 하면은, 제가 이제 짜장면을 좋아해서 잘 먹거든요, 점심에. 그러면은 여기 계신 분들이 짜장면을 드셨으면은 제가 짜장면 이야기를 할 필요가 없죠. 해봐야 짜장면 맛에 대한 이해가 금방 되는데, 그런데 퇴계 선생이 제자들에게 진리를 가르치는 양상은 뭐냐 하면은, 당신은 짜장면을 드셔가지고 짜장면 맛을 아는데 짜장면을 한 번도 먹어보지 못한 제자들에게 짜장면 맛을 설명하는 거랑 비슷한 거예요. 그래서 이 짜장면을 먹으면 춘장에 카라멜 맛이 나고 면이 쫄깃하게 씹히고 이렇게 쭉 하면, 제자들은 들으면 이게 뭔 짜장면 맛이 그런 것 같은데 결정적으로 이게 뭔 맛인지 모르는 거야. 그래가 이제 퇴계 선생이 열심히 가르쳐 줬어. 그래서 어느 날 어떤 제자가 돈을 6,000원을 주고 중국집에 가 짜장면을 사 먹어 보거나, 혹은 본인이 춘장을 만들고 밀가루를 해가지고 짜장면을 만들어서 먹어보면, 아이고, 우리 선생님이 하신 말씀이 이런 말씀이구나 라고 이제 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조선유학자들이 했던 말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 성인들이 날 속이지 않았구나. 날 속이지 않았구나. 진짜 이런 게 있구나 라고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전통이 공자 이래로 퇴계를 거쳐서 조선 후기에 이르기까지 유학자들의 마음을 온통 사로잡았던 거거든요. 근데 이것이 이제 근대 학문이 들어오고 나서부터 지식이 우위가 되는 학문 체계가 들어오면서 이게 거의 폐기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이후에 전근대를 공부하는 우리들도 이것에 대한 수체험적인 이해가 없다 보니까 이게 사실은 뭔 말인지 모르는 거야. 뭔 말인지 모르니까 가치에 대한 평가를 할 수 없으니까 어떻게 되냐 하면은 도외시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지식의 측면에서 유학에 구성해 놓은 건 이해가 쉽거든요. 이렇게 이야기하면 너무 좀 도식화한 것이지만은, 그러니까 그런 쪽에 어떤 유학에 관한 논의들이 활발해지는 반면에 인간의 본성에 대한 그 논의는 심지어는 이것 때문에 조선이 망했다라고까지 이제 이야기하는 형태로 이어지는 거죠. 그것 때문에 500년이 지속됐다고는 생각을 못 하고요. 이렇게 말하면 너무 좀 도학에 대해서 이렇게 편을 드는 어떤 논의이긴 하지만, 어찌되었건 우리나라 선현들과 중국의 2000년 정도의 세월을 이어오면서 많은 지식인들의 마음을 사로잡았던 것이 지금 제가 이야기하고자 하는 이 논의고, 계산기선록에서 이덕홍이 선생님에게 그렇게 배워보고 싶었던 이야기들이에요. 그래서 이 퇴계은행록은 그 제자들이 기록한 퇴계의 삶과 학문인데요. 퇴계 선생은 자신이 이렇게 깨우치고 이해하고 체득한 이 진리와 알고 있는 지식을 본인이 발화할 수 있는 최선의 언어를 통해서 제자들에게 가르쳐주고자 노력을 했고, 제자들은 기록을 보면 제자들도 아주 기를 쓰고 공부를 했던 그런 어떤 흔적들이 보이더라고요. 그 다음 볼까요? 제가 좀 전에 말한 계산기선록은 간제 이덕홍의 기록이고요. 이 간제 이덕홍의 기록 이외에도 김성일부터 시작해서 많은 제자들의 기록이 있는데, 그 기록이 나중에 집록이 되어서 퇴계 선생 은행통록이라는 책이 나오고, 또 그것을 수정해서 이수연의 퇴계 선생 은행록이라는 책이 나옵니다. 이 퇴계 선생 은행록이 집록이 되고, 그 퇴계 선생 은행록의 어떤 특징을 가진가라는 것에 대한 이야기는 오신 우리 김원종 선생님의 그 글에서 제가 좀 이렇게 인용을 했는데 잘 정리를 해 놓으셨어요. 근데 여기 보면요, 잘 보시면, 제가 너무 한자를 써서, 이 계산기선록은 상하로 이루어졌는데 잘 보십시오. 위에 입학지서, 조존지요, 궁격지묘,
송독직은 이렇게 돼 있어요. 여기서 보면은 학문에 들어가는 차례에 대한 이야기가 9조목이 있고, 그 다음에 조존이 뭐냐 하면요, 바로 아까 이야기한 신발 씻고 발바닥 끓는 소리예요. 그러니까 짜장면을 못 먹어본 사람에게 짜장면 맛을 이야기하는 그 소리인 거죠. 마음을 잡고 간직하는 핵심, 요체에 대한 이야기. 이게 26조예요. 보시면 제가 이렇게 정리해놨는데 보면은 조존지호가 압도적이에요. 다른 거는 기껏 많아봐야 한 조목에서 두 조목, 많아봐야 9조목인데 26조목으로 압도적으로 많죠. 가장 궁금했다는 거예요. 가장. 선생님인데 가장 배우고 싶어 했다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궁격지묘도 이것도 뭐냐 하면은 조종과 연계되어서 경물국리 읽을 때 조종과 연계되어서 이해되어질 수 있는 지혜에 관한 이야기인데 이것도 14조목이에요. 그러니까 이 두 조목을 합치면은 거의 40조목이어서 다른 조목 다 합친 것보다가 많은 거죠. 그래서 이 부분을 잘 읽어보면은 제자들이 뭘 궁금해했고 퇴계 선생은 그 궁금처에 대해서 무엇을 어떻게 이야기했고 그 대담을 통해서 퇴계가 가르치고 제자들이 배우고자 했던 것의 가장 중요한 부분이 뭐였나 하는 것에 대한 우리는 이해를 얻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이덕홍이 1541년에 태어났는데 퇴계 선생님이 생년이 1502년인가요? 그럼 거의 한 40살 차이가 나는 제자죠. 지금으로 말하면 환갑에 20살 난 제자들인 거랑 비슷한 거죠. 근데 그 나중에 이제 이덕홍의 계산기선록을 비롯해서 그 많은 퇴계 어록도 퇴계 선생 언행록을 모아놓은 이제 결정판이 조선 중기의 퇴계 선생 언행록인데 여기는 보면은 이 계산기선록에 비해서 훨씬 이제 다양화가 됐어요. 다양화가 됐는데 그런데 여기서는 뭐냐 하면은 학문, 독서, 격치, 존성, 뭐 지경 이런 것들이 역시 한 권을 차지할 정도로 많지만은 계산기선록에 비해서는 좀 약화가 돼요. 그리고 지식적인 측면을 다루고 있는 예에 관한 이야기가 64조목이 들어요. 이때 가면은 뭐냐 하면 이미 퇴계 선생의 소위 말하는 훈도를 받는 제자들의 기록을 모아서 집록을 해놓으면서 점점 뭐냐 하면은 진리에서 지식의 측면으로 확장되어서 서술되는 그런 어떤 특징이 있습니다. 근데 저는 여기에 기준을 두고 근거를 두고 이야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도대체 이 퇴계 선생이 가르치고 제자들이 궁금해했던 게 뭐냐? 이게 이제 유학에서 보면 수기치인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자기 내면을 닦고 그걸 바탕으로 다른 사람을 다스리는 거. 이거 뭐 장자에 나온 용어인 같은 이걸 내성외왕이라고도 하는데요. 이거는 주로 뭐냐 하면 수기와 내성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수기와 내성에 대한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어린 시절에 과거에 이제 주자가 정리하는 교육제도에 하면 어린 시절에 소학을 배우고 그 다음에 이제 대학에 들어가면은 수기 치인지도를 가르친다 그랬잖아요. 그때 그 수기에 해당되는 첫 조목, 그 대학의 첫 조목이 뭐냐 하면은 대학 지도는 제 명명덕하고 이렇게 나가지 않습니까? 대학에서 가르치는 진리는 명덕을 밝히는 데 있고, 그러면 우리가 이제 대학을 공부할 때 그렇게 해석을 해요. 명덕을 밝히는 데 있다.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그럼 명덕이 뭔가? 그럼 이제 주자주를 보면은 뭐 인지, 소득, 호천, 허령, 불매, 이구, 중리, 응, 만사자야. 이렇게 돼 있거든요. 제가 대학을 가지고 박사 논문을 썼는데 오랫동안 이 문장을 이해를 못 하겠더라고요. 왜냐하면은 인간이 하늘에서 얻은 바로서 텅 비어 있되 영활한 인식 작용을 하고 어둡지 않으며 거기에는 모든 이치가 갖추어져서 이 세상 만사 만물에 응대한다. 해석은 되죠. 그게 내 안에 어디 있냐고요. 그러니까 이렇게 물으면은
참 막연해져요. 이게 그러니까 이게 이제 근대 학문과 전근대 학문의 저는 연속과 단절의 지점에 있는 건데, 근대 학문은 그거를 번역을 하고 그거를 분석을 하는 건데, 전근대에는 이거를 번역하고 분석하는 게 아니고 이게 진짜 내인데 있나? 이게 궁금한 거야. 내인데 이런 게 있는지. 근데 이거 20몇 년 동안 근대 학문의 세례를 받아왔는데 텅 비어 있고 영활한 인식 작용을 하면서 어둡지 않는 내 마음의 어떤 그 지평이라는 게 뭐 들어보느니 처음 이야기죠. 그게 어디에 있는지 어떻게 알겠어요? 그러니까 박사 논문을 쓰고도 사실 그분들이 했던 학문의 방법론에 의거했을 때 저는 아무것도 모른다라는 생각이 솔직히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그 이야기가 바로 내성 지도고 그 이야기가 대학에서 가르치고자 하는 기초예요. 그런데 잘 생각해 보십시오. 한문을 배우는 처음에 사설을 하면서 대학을 하는데 대학에서 시작하는 첫 걸음이 유학에서 이야기하고자 하는 가장 핵심적이고 중요한 지점인 거예요. 첫눈을 뜨면은 목적지에 거의 도달한 것과 비슷한 이치가 되는 거예요. 그것이 상당히 이제 어찌 보면은 전달해 주기도 어렵고 배우기도 어려웠던 그런 거예요. 근데 이게 퇴계 선생의 용어와 주자의 용어를 빌려서 표현하자면 이 지점은 사려미맹이고 활용관통이야. 사려라는 거는 생각이고요. 맹이라는 건 싹틀맹자요. 생각이 싹트기 이전의 자리. 그러니까 중용으로 치면 희노애락지 미발을 위지중이라 그랬잖아요. 우리가 감정이라는 것이 감정이나 생각이 있는데 감정이나 생각이 발동되기 이전의 자리인 거예요. 퇴계 선생님의 표현을 하자면 생각이 터져 나오기 이전의 자리. 그러면 잘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이 세상을 살아오면서 어떤 생각을 하고 어떤 감정을 가지잖아요. 그러면 그 생각과 감정의 집합으로서 나라는 존재를 인식하고 나를 형성하는데, 그럼 이 생각과 감정 그 너머에는 뭐가 있는가? 생각과 감정 너머에는. 이거는 근대 학문에서는 잘 생각을 안 했죠. 지식 축적의 기준, 그게 기준이 되었으니까. 쉽게 말씀드리면 이런 거예요. 이제 이 플라스틱 병에 물이 들어 있으면은 우리는 이 플라스틱 병 안에 든 물을 생각이나 감정이라고 한다면은 이 물만 열심히 마시지 이 물이 들어 있는 이 플라스틱 병은 잘 생각을 안 하는 거야. 그런데 플라스틱 병 안에 들어 있는 물은요, 이것은 지식에, 아까 제가 한 논의로 보자면 지식에 해당되는 것이라서 열심히 공부하고 배우고 하면은 이것이 지식이 축적되어서 이 물에 대한 성분이라든가 맛이라든가 이걸 알 수 있는데, 이것이 들어있는 이 플라스틱 물통은 그걸로 다가가기가 어려운 거예요. 그걸로. 그러니까 이걸 뭐 어떻게 해야 이걸 물이 들어있는 이 플라스틱 통을 인식할 수 있는가 하는 것이 대학에도 막 이야기되어 있는데, 잘 한번 기억해 보시면요, 경물치지나 성리정심장에서 특히 주자가 이제 경물치지장에서 이야기해 놓은 걸 보면은 뭐 어떻게 하면 1단에 활용관통하면은 뭐 오심지 전체 내용이 무불명하고 중물치 표류정추가 무불도라. 어느 날 아침에 자고 일어났는데 내 마음의 어떤 한 지점, 본래적인 자기 자신, 제가 지금 이야기를 한 걸로 따지자면 물이 담겨 있는 플라스틱 통에 대한 자각이나 체험이 딱 생성이 되면은 내 마음의 본래 자리가 환하게 빛나고 이 세상 만물의 만사 이치가 제 모습을 드러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이 과연 지금의 근대 학문의 세례를 받은 저에게는 뭐 듣도 보도 못한 소리였지만은 이것을 맨날 들었던 제자들도 이게 뭔 말인지 모르는 거야. 그런데 선생님은 나는 모르는데 우리 선생님은 뭘 아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게 너무 중요하다고 이야기해. 그리고 논어나 맹자나 대학 중용을 퍼보면 맨날 이게 그렇게 중요하다고 이야기하는 거야.
그러니까 이것을 가지고 밥을 먹고 잠을 잤던 조선시대 유학자들이 얼마나 궁금했겠어요. 그래서 이 생각 이전의 자리, 말로 전하기 어렵고요. 활용관통, 주자가 이야기했잖아요. 일단의 활용관통이야. 언제 이 자리에 갈 수 있다고 알려줄 수도 없고 알 수도 없어요. 공부 열심히 하면은 중학 졸업하면 고등학교 가고 고등학교 졸업하면 대학 가는데 이거는 아무리 공부를 열심히 해도 그렇게 이렇게 순차적인 어떤 단계를 밟아서 활용관통할 거다라고 주자는 이야기 안 한 것 같아. 그 일단이라는 게 어느 날 아침이거든요. 그 어느 날 아침이 언제 올지는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로 전하기도 어렵고 언제 올지도 모르는 이것에 대해서 퇴계는 제자들에게 최선을 다해서 설명해 주려고 해요. 제자들도 기를 쓰고 질문을 하고요. 그 이야기를 조금만 더 보도록 합시다. 퇴계 선생 은행록과 간제 선생 문집, 퇴계 선생 문집 또 세 가지에서 여기에 해당되는 이야기들을 잠깐 가져와 봤는데요. 퇴계 선생의 말입니다. 기심직여 천지 만물 상하 동류라. 그 마음이, 내 마음이 뭐냐 하면은 곧바로 천지 만물과 더불어 함께 흘러간다. 정말로 짜장면 먹어보지 못한 사람이 듣는 짜장면에 관한 이야기인 거예요. 내 마음이 천지 만물과 더불어 함께 흘러가는 것을 경험해보지 못하면은 이 말이 어떻게 들리겠어요? 짜장면 설명하는 말로 들리겠죠. 그런데 퇴계 선생은 이것을 어떻게 이야기하느냐 하면은 야, 내가 옛날에 공부를 해봤더니 이런 말들이 있더라 라고 이야기하시는 것도 있지만은 이것을 당신의 체험에 근거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자들도 선생님의 그 말을 듣고 본인들도 그게 너무 궁금한 거야. 그런데 또 어떤 말을 하셨냐 하면은 위학, 수여, 차, 체인, 출래라. 학문을 하는 것은 수, 여, 차, 체인, 출래. 수는 반드시 여지가 없어. 반드시 뭐냐 하면 이와 같이 체험적 인식에서 나와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체험적 인식에서 나와야 되는 거예요. 아무리 짜장면 이야기 들어도 소용없어. 본인이 가서 짜장면을 반드시 먹어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 마음이 곧바로 천지 만물과 더불어 함께 흘러간다고 하면은 너 마음이 그렇게 천지 만물과 더불어서 함께 흘러가는 지점을 본인의 내면에서 본인이 확인을 해야만 된다는 이야기예요. 그리고 그렇게 하고 나서 또한 더하여서 잠심해가지고 완미한 것이 오래되면은 저절로 마음에 이해됨이 있어서 이해됨이 있으면은 열례처라는 것은 기쁨, 즐거움이에요. 기쁨, 즐거움이 있으니 이것이 바야흐로 이것이 심득이다. 마음으로 체득해야 된다. 터득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 지점은 우리가 뭐 한문을 굳이 안 해도 아는 그 논어의 첫 구절 있지 않습니까? 하기 시습지면 불용요로와 배우고 수시로 익히면 또한 기쁘지 아니한가. 이 공부를 했을 때 나타나는 공효 중에 하나가 기쁨인 거야. 제가 성균관대에 입학해놓고 대구에서 한문을 공부하러 가니까 한문을 어디로 배우러 갔는데 좀 예전에 돌아가셨죠. 어떤 할아버지인데 상격동인가 거기 배우러 가니까 논어를 처음 가르쳐 주시더라고요. 논어 책을 이제 펴고 이 문장을 이제 가르쳐 주시고 주자주를 읽어 주시는데 그때 저는 처음 이 문장 하기 시습지 불용요로화를 들었는데 정말 이해가 안 되더라고요. 왜냐하면은 제가 고3 졸업하고 재수까지 했는데 재수할 때까지 한 번도 즐거운 공부를 해본 적이 없거든요. 근데 공부를 하면은 즐겁다고 하니까 이거 도대체 무슨 공부를 하면 이게 즐거운 건가? 저는 사실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근데 이제 오랜 시간이 지나가지고 이분들이 왜 이 공부를 하면 즐거운가라는 것에 대한 그 구조는 이해가 됐는데 아직 아직도 아주 즐겁지는 않더라고요. 근데 약간 이런 학문의 어떤 체험에 대한 이야기,
그 다음에 이제 여기에서 이제 중요한 걸로 퇴계 선생이 이 체험을 하는 데 있어서 방법론으로 제시한 게 인지위학 유당경이 위주라. 사람이 공부를 할 때는 마땅히 경을 중심축으로 삼아야 된다. 그래서 퇴계 선생의 거경북리론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경을 중심으로 삼아야 된다. 자, 이제 그래서 체험이 중요하고 경을 중심으로 삼아야 된다. 이러니까 바로 제자들이 질문이 나오겠죠. 경 공부를 어떻게 해야 체험을 하겠습니까? 이렇게 이제 질문이 나오죠. 그러니까 퇴계 선생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은 간제 이덕콩 그 말년 제자인데 이야기할 때 우리 학파, 그러니까 주자 학파죠. 우리 학파에서 이 경공부를 하는 방법을 송대 학자, 정자, 사량자, 윤돈, 주자가 이렇게 4가지를 이야기했는데 나는 이 중에 이게 제일 중요하다라고 하니까 제자가 해보고 나서 선생님, 저는 선생님이 말씀하신 것보다 저는 이게 저인데 더 맞아요. 이렇게 이제 이야기하는 대목이 나와요. 그게 뭐냐면 이런 거예요. 그때 이제 퇴계 선생이 인간의 어떤 본연, 심년을 탐색하는 방법으로 주자학파에서 제시한 경의 방법론을 4가지로 정리인데 첫째는 정자의 정제엄숙이에요. 정제라는 거는 의관을 정제하다 이런 말 있죠. 그러니까 외적으로 우리가 의관이라든가 거동이라든가 이런 걸 단정하게 가지는 게 정제고 엄숙이라는 거는 내면의 마음을 단정하고 엄숙하게 가지는 게 그게 엄숙이에요. 그러니까 정제 엄숙이라는 거는 내외의 행동 거지와 마음을 단정하게 가지는 거. 이게 경의 핵심적인 방법론이다. 이제 이렇게 이야기했고, 사량자는 주자에 의해서 사실은 주자가 논어 집주를 쓸 때 가장 많이 영향을 받은 학자 중에 하나인데 나중에 이제 그 불교적 기미가 많다고 해서 비판도 많이 주자가 한 학자거든요. 근데 사량자는 경을 성성법이라고 했어. 성성법. 나중에 불교에서도 이 용어를 같이 쓰게 되는데 성성하다 그러거든요. 의식이 성성하다. 이거 참 이해가 되게 어려워요. 왜냐하면은 의식이 성성하다라는 것은 의식이 깨어 있는 거를 의식이 성성하다고요. 그럼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면은 앉아 계신 분들이 제 이야기를 들으면서 내가 지금 의식이 깨어서 듣고 있는데 이렇게 생각하시겠죠. 그런데 주자학파들의 주장에 따르면은 이 의식의 성성함을 체험하지 못한 상태면은 눈을 뜨고 있어도 의식이 다 잠든 거랑 똑같아요. 그 주자가 이거를 경물치지 그 보망장 그 소중가 거기에서 이걸 가르쳐서 뭐라고 했냐면은 이 의식의 성성함을 체험하느냐 못하느냐에 따라서 인간이 꿈속에서 살다 가느냐 깨어나서 살다 가느냐라는 관문을 통과하는 거래요. 그걸 몽교관인가 몽각관인가 하여튼 그렇게 이야기해요. 그러면 의식의 성성함을 체험하지 못하면 실제로 내가 눈을 뜨고 이렇게 막 한 세상 휘젓고 살아도 그냥 잠 속에서 살다가 잠 속에서 죽는 거예요. 취생몽사라 그랬는데 몽생몽사인 거죠. 그런데 이 성성이라는 거는 그 어떤 의식의 깨어남인데 이것도 보면은 주자가 제가 주자의 글을 어느 정도는 읽어봤는데 제가 생각하는 최고의 명문은 주자의 중용장구 서문인데 그 중용장구 서문에서 도심과 인심을 설명하면서 의식의 깨어남에 대한 이야기와 방법을 이야기하거든요. 그 내용과 방법을 이야기하는데 다 설명이 잘 돼 있어요. 설명이 정말로 구구단 해놓듯이 딱 액자에 이렇게 짜가지고 설명을 딱 해놨는데 의식의 성성함을 경험해보지 못한 입장에서는 이것이 정말로 신발 신고 발바닥 끓는 소리랑 비슷한 거예요. 근데 제가 보기에는 그만한 설명이 없는 것 같아요. 어찌됐건 성성법이고 그 다음에 주자 선배 중에 윤돈이라는 분이 있는데 이 윤돈이라는 분은 이 경을 가리켜서 불용일물이라 한 물건도 용납하지 않는다. 한 물건도. 앞뒤를 끊어버리가 이게 사실 어떤 의미인지는
조금 설명이 필요한데요. 여기서 물건이라는 것은 우리의 눈에 보이고 손으로 만져지는 이런 물건이 아니고요. 뭘 의미하느냐면, 잘 생각해 보시면은 우리가 눈으로 보고 손으로 만져져서, 눈으로 이렇게 보이고 손으로 만져져서 감각적으로 느껴질 때 이게 어디에서 아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내가 눈으로 봐서 보여지는 것과 이 보여지는 것을 내가 아는 것은 층위가 좀 달라요. 내가 여러분들을 봤는데 여러분들이 나의 의식에서 보여지는 것은 실제로 뭐냐 하면 눈의 망막을 통해 갖고 여러분들이 이 형상이 이렇게 투과가 되고 또 뭐 뇌세포로 이렇게 그게 가가지고 뭐 어떤 이런 과정을 거치겠지만은 본질적으로는 뭐냐 하면은 본다라는 이 지점에서 보여지는 것은 이 앉아 계시는 이 뭐랄까 뚜렷한 어떤 존재들이 있지만 이것은 나의 어디에선가 이것이 인지가 되었을 때 보여지는 거죠. 그런 그때 내 마음에 인지된 그 어떤 물상들 혹은 뭐랄까 삶 속에서는 인지되어지는 물상만 내 마음에 들어오는 게 아니고 내 감정, 생각도 하나의 어떤 물로 형태화되는 거죠. 예컨대 내가 오늘 되게 피곤했어. 아, 힘이 드는구나. 되게 마음에 기분이 나빴어. 기분이 나쁘다. 화가 난다. 이렇게 화가 난다, 기분이 나쁘다, 기분이 좋다라는 이 감정과 생각의 상태도 한 물인 거예요. 이 내 의식의 내면에서는. 그런데 윤도는 뭐라고 했냐면은 한 물건도 용납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대학에서 이야기하는 명덕이라는 지점에는 이런 것들이 잔류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아까 제가 조금만 다른 이야기인데 학위 시습지 불용요로학일 때 그 학이 뭐냐 하면은 대학 지도의 학이라고 주석을 내는 학자들이 있거든요. 그럼 대학 지도의 학이라고 하면은 명명덕이 첫 번째인데 명덕이 뭐냐 하면은 자기가 본래 가지고 태어난 허령불매한 어떤 것이에요. 그걸 밝히는 거야. 근데 그거를 밝히면은 어떻게 되느냐 하면은 제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느끼는 온갖 불유쾌한 감정이나 생각들이 하나의 물이 되고 그것은 뭐냐 하면은 그 물을 지켜보는 어떤 인식자라거나 아니면은 방금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이 플라스틱 통 안에 담겨 있는 물이라면은 플라스틱 통으로서 뭔가 명덕이라는 것이 감지가 된다면은 뭐냐 하면은 거기에는 어떤 우리가 슬퍼하거나 분노하거나 두려워하거나 하는 이런 감정 상태가 없는 거예요, 거기는. 그러니까 그거를 자각하고 나면 그런 감정 상태가 없으니까 여기서 한 물도 남아있지 않은 거예요. 어떤 한 물건도, 거기에는. 그래서 한 물건도 용납하지 않는다라는 요건데 좀 뒤에 얘기했지만 퇴계 선생은 정자의 점정숙을 주장했는데 간제 이덕홍은 윤돈의 불용일물에 필이 확 꽂힌 거예요. 야, 이거 뭐지? 이 정말 이제 발바닥에 무지 가려워갖고 이제 신발을 벗는 단계에 바로 앞에 가는 거죠. 그리고 이제 우리가 제일 논어 집주 공부할 때 많이 나오는 주일무적. 주자의 주일무적이죠. 한 곳에 의식을 집중해서 그 의식을 옮겨감이 없는 어떤 상태나 공부법. 이게 주일무적이잖아요.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이외로 제자의 물음에서 퇴계는 주자의 주일무적을 물론 이야기할 때도 많았지만은 계산기선록에서는 너희들 같이 이것에 대한 감각적인 체험이 없다면은 정제엄숙이 제일 낫다. 정제엄숙이. 그러니까 내면과 외면으로서 단정하고 엄숙한 행동 거지와 마음가짐을 지니고서 그냥 살아보면 된다는 거예요. 너무 막 골몰해갖고 이게 뭐냐라고 파헤쳐도 안 되고 그렇다고 뭐 이런 게 있어 하고 버려둬도 안 된다는 거예요.
맹자이고 조장이란 거 나오잖아요. 벼이삭이 자라지 않는 걸 걱정하는 송나라 사람이 가서 벼이삭을 다 위로 이렇게 뽑아놨어. 그럼 어떻게 되냐면 다 말라 비틀어지죠. 이래도 벼이삭은 말라 비틀어지고, 그 다음에 아이 이거 뭐 지가 알아서 자라겠지, 잡초 안 뽑고 내버려둬도 그 노는 황폐화가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버려둠과 지나치게 골몰함 사이에서 어떤 여일한 자세로 일상생활을 단정하게 영위하는 것, 제가 생각하기엔 퇴계가 주장하는 점정숙의 자세는 그런 게 아닐까 싶어요. 근데 이거는 간제 이덕홍에게는 선생님의 의도는 이해가 되었지만 자기 내면에 막 폭출하는 이 궁금증에 대한 답으로는 안 되는 거야. 그래서 자기가 쭉 해보니까 이게 제일 낫더라는 거야. 불용일물이. 사실 정자, 사량자, 윤돈, 주자 중에 급으로 따지면 윤돈이 제일 떨어지는데, 근데 간제는 이 불용일물에 마음이 꽂혀서 선생님인데 이걸 쫙 묻는 거예요. 선생님 이게 도대체 뭡니까? 그러니까 퇴계 선생이 어느 날 간제를 불러놓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게 뭔지 내가 지금 상황에 대한 이야기를 해볼 테니까 네가 한번 들어봐라 라고 하면서 한 이야기를 제가 정리해 보니까 이렇게 되더라고요. 한번 보시고 혹시 내면에 이런 게 있으시면은 퇴계 선생의 가르침을 아마 뛰어넘어도 될 것 같아요. 한 물건도 허용하지 않는 그 인간의 본래적 고향, 그 내면은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대요. 텅 비어 있되 지극히 고요한 마음 혹은 마음 너머의 본체를 퇴계 선생이 상정해요. 그리고 이 마음의 지평선에서 온갖 물상들이 아까 이야기했듯이 무슨 뭐 생각이나 감정, 그리고 또 외부에서 감지된 어떤 구체적인 물건들 뿐만 아니라 모든 것들이 오고 가지만 그냥 오고 갈 뿐이에요.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은 이것이 감지가 안 되면 이것들이 오고 가지 않아. 예컨대 내 마음에 분노가 휩싸이면요, 그 분노가 마음속에 자리하고 거기에 집착하면은 이게 그 순간만 분노가 남는 게 아니고 자라서도 그 분노에 의한 기억이 트라우마로 남고 그 분노 때문에 이미 그 시절 다 흘려보냈는데도 지금 내가 불행하고 미래에 또 그런 게 닥칠까 근심 걱정하는 거죠. 근데 여기 이 지평선에는 온갖 물상들이 오고 가지만 그냥 오고 갈 뿐이에요. 논어에 보면은 안회 이야기를 할 때 무슨 이야기 나옵니까? 불천노 나오죠. 노여움을 옮겨가지 않는다. 노여워하지 않는 고목나무 같은 존재가 아니고 화가 나지만은 그냥 화가 났다 그냥 가는 거야. 한강에서 뺨 맞고 종로에 화풀이 하는 게 아니고요. 한강에서 누가 내 뺨을 때리면 그때 화가 나고 그 인간이 화를 내고 나면은 종로까지 오면은 없어져, 그거는. 그러니까 그래서 그 마음의 지평선에 온갖 물상이 오고 가지만 그냥 오고 갈 뿐이다. 그래서 이 마음의 거울에는 사물이 오면 그대로 비치고 가면은 깨끗한 그 상태로 존재한다. 텅 비어 있대 밝은 인식작용. 아까 제가 허령불매라고 했잖아요. 영활한 인식작용. 그 불매, 어둡지 않다고 했잖아요. 가지는데 이는 또한 고요하면서도 지속적인 상태로 존재한다. 그래서 허령불매한 명덕을 밝히고 나면은 더 이상 이제는 뒤로 안 돌아가. 그러니까 한번 일단 활용관통하면요, 일단 활용관통하기 이전으로 안 돌아간다는 거예요. 그 불이 켜지면은. 이 불은 우리가 나가면서 끄고 나가면 꺼지지만 이 강의실에 인식의 작용으로서의 그 불은 켜지면은 모르겠어요. 뭐 불교에서는 잠을 자도 죽어도 뭐 죽는 것까지 몰라도 잠을 자도 그 인식의 불빛이 안 꺼진다고 하는데 실제로 우리가 눈을 떠서 잠자리에 들기 전까지는 그 인식의 불빛이 꺼지지 않아요. 그래서 이 마음의 거울은 절대적 좌표고 항상 지속적 상태로 존재하고 더 이상 물러난 예전 상태로 돌아가진 않아요. 그리고 여기에는 심지어 선악도 없으니까 여기에는 그 어떤 것도 잔류함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한 세상을 살아가면서 나라고 생각하는 것들을 한번 상정을 해보면 나는 대체로 뭐냐 하면은 동일한 어떤 것을 유지한다고 생각할 때 그걸 나라고 생각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가장 쉽게 나라고 생각하는 게 이게 몸이고 또 생각이고 감정 이런 것들을 나라고 생각했는데 사실 이것만큼 동일성을 유지하기가 어려운 게 없어. 이거는 제가 오늘 강의한다고 들어올 때 저기 들어올 때 이 몸하고요. 이 앞에 서 있을 때 이 몸은 이미 달라요. 수만의 세포가 이미 죽었고 수천의 세포가 살아나면서 저도 이제 50 중반을 넘었으니까 노화가 진행되는 거죠. 그러면 저기 들어올 때 내하고 여기 서 있는 나는 이 물리적인 육체로 봐서 이미 같은 인간이 아닌 거고요. 생각이나 감정은 그러면 나냐? 잘 생각해 보세요. 어제 기분 나빴고 오늘 기분 좋으면 기분 나빴던 감정과 기분 좋았던 나와의 사이에 동일성이 유지 안 됨으로 인해서 과연 이걸 나라고 할 수 있는가? 그런데 우리가 살아가면서 삶에서 뭐냐 하면은 힘든 것이 있다라는 거는 이 동일한 속성을 유지하지 않는 생각과 감정과 육체를 나라고 생각하고 거기에 몰입을 하면은 이게 어떻게 되느냐 하면은 이게 뭐 경제학 용어라고 하는데 이게 스노우볼 효과라서 특히 뭐냐 하면은 뭐 대학에 나오는 분노라든가 근심 걱정이라든가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이런 마음들이 생성되어서 어떤 계기를 만나서 활성화가 되면은 이게 분명히 동일자로서 형성되는 내가 아닌데 그 어떤 것보다도 생생한 감각으로서 내 인데 심겨지는 거야. 그러면 어떻게 되냐 하면은 그게 나가 돼버리는 거야. 그게 나가. 그러니까 이게 물병을 나라고 비유를 하자면 이 물병 안에는 나중에 제가 물을 다 먹고 나면 마시고 나면 커피도 담고 음료도 담을 수 있잖아요. 그런데 왜 커피나 음료나 물도 나를 형성하는 것이긴 하지만 이건 사실 따지고 보면 부차적인 거잖아요. 진짜 물병에 중요한 건 이 플라스틱 통이잖아요. 그죠?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것에 대한 자각이나 체험이 없으면은 플라스틱 통으로서 변함없이 존재하는 이것에 대한 인지가 없기 때문에 안에 있는 이 물 상태만 가지고 음료 상태만 가지고 줄곧 나라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런 착각 때문에 삶의 고통이나 불행이 온다라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 하기 시습지 불행요라 배우고 항상 익히면 기쁘지 아니한가라는 것의 논리 구조는 뭐냐 하면은 그게 무슨 막 진짜 기뻐서 그런 게 아니고 그렇게 괴롭고 슬프고 힘들었던 감정이나 생각을 타자화시키고 이것이 왔다가 가는 형태로 만들어 놓으면은 그것을 담고 있는 물통이나 그것을 인식하고 있는 이 인식자에는 그런 게 없는 거야. 아까 얘기했듯이 선악도 없다 그랬으니까. 그런 게 없으니까 어떻게 되냐면은 그것이 없는 그것을 인식하는 자로 살아가는 거, 명덕을 활성화해서 살아가는 거, 여기 이야기했듯이 물병으로서 살아가면은 여기에는 그런 것이 없기 때문에 그동안 우리가 괴롭게 시달렸던 감정 상태에서 놓여지는 거예요. 그게 구조가. 그러면 사람들은 기쁘다라고 느끼는데 사실은 기쁜 게 아니죠. 내가 감기 몸살이 났어. 너무 막 몸이 아팠는데 어느 날 뭐 약 먹고 쉬고 나니까 감기 몸살이 확 났어요. 그럼 어떻게 생각해요? 몸이 이제 나아가지고 건강하구나 이렇게 생각하죠. 개운하다. 사실은 그게 원래 상태인 거야. 따로 건강이라는 게 있는 게 아니고 안 아프면 건강이고 감기 몸살이 나으면 건강인 거죠.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기 시습지 불영열이라고 할 때 주자학적인 개념으로 따지면 물론 다른 주석가들은 달리 해석하지만 이 지점을 확보하면은 기쁨이라고 우리가 일컬을 만한 그런 감정 상태가 생성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내성 지도를 추구하는 데 있어서 퇴계가 강조한 거는 주정과 정자예요. 이게 이제 퇴계 선생하고
간제, 말년 제자인 간제가 딱 맞아 떨어진 지점이야. 이거는 제가 보기에는 이 기질적으로나 감각적으로 이 사제가 합이 아주 좋은 거예요. 딱 맞아 떨어지니까 질문하는 제자나 가르쳐주는 선생이나 흥이 나는 거죠. 그래서 정을 주로 하고 정좌, 묵자를 중심으로 하는데, 이게 뭐 이야기가 좀 길어지지만 사실 이거는 불교적인 색채가 제가 보기에는 없다고는 할 수 없어요. 왜냐하면은 주자학 자체가 불교적인 색채가 상당히 많거든요. 선불교적인 색채가. 마지막에 가서 절대로 타협할 수 없는 어떤 지점에서 불교하고 주자가 결별을 하긴 해요. 그런데 그래서 퇴계는 주자의 학설을 기본적으로 흡수하면서도 종국에는 종교적 색채가 더 강한 체계적 해석을 발전시켰다. 여기서 제가 말하는 종교적 색채라는 게 이런 깨달음에 관한 이야기이기 때문에 그래요. 깨달음에 관한 이야기이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뭐 여기에 정말 퇴계학으로서 평생을 매진하신 제 선생님뻘에 해당되는 교수님들이 있는데 제가 이런 말씀을 드려서 그런데, 이 지점에 대한 이해 더 나아가서 이 지점에 대한 체험이랄까 이런 것이 같이 동반되어야만 퇴계가 이야기하고자 하는 그것에 대한 합일점 내지 일치를 찾아볼 수 있지 않을까, 감히 한번 그렇게 말씀드려 봅니다. 자, 그러니까 이제 드디어 퇴계는 물론 주자학을 엄청 존숭했기 때문에 주자 관련 문헌들에 대해서 열심히 공부하시고, 그걸 중심으로 당신 이론도 확립하고 그 편찬서도 내고 그랬잖아요. 퇴계 주자서 조료 같은. 그런데 후대에 보면 심경이라는 책이 편찬이 되는데, 이 심경이 반야심경이 아닙니다. 반야심경이 아니고요. 후대 주자학파 중에 보면 진덕수라는 분이 있는데, 그 진자가 이제 참진자를 쓰는데, 이 진덕수라는 분이 고대에서 자기 당대에 이르기까지 인간의 마음을 이렇게 탐구하는 것에 대한 유학적인 논의들을 모아갖고 책을 편찬해요. 그게 심경이에요. 좀 간략해. 그래서 후대에 정민정이라는 학자가 나와서 거기에다가 주석을 붙입니다. 심경부주. 주석을 붙여요. 근데 퇴계 선생이 이 책을 너무 좋아하는 거야. 그래서 뭐라고 하냐면, 내가 심경을 얻은 뒤에 비로소 심학의 연원과 심법의 정미함을 알았다. 그래서 내가 평생에 이 책을 믿기를 신명같이 믿었고, 이 책을 공경하기를 부모님처럼 공경했다. 이 책이 얼마나 감동을 주었으면 내가 하느님처럼 믿었고 우리 아버지 엄마처럼 존경했다는 거예요. 책의 내용을. 심경 있잖아요. 번역이 잘 돼 있습니다. 퇴계학에 관심 있으신 분들은 저 성백효 선생 번역을 보셔도 되고, 심경의 주석서를 모아서 번역해 놓은 심경주의 총람이라는 책도 있거든요. 그런 걸 한번 보셔도 돼요. 그런데 인간의 마음에 대한 논의로 온통 이루어진 이 책에는 누구의 주석도 이 정민정이 체입을 했냐 하면, 사실은 심경이지만은 퇴계 선생이 아닌 이 심경은 심경부주를 이야기해요. 심경부주를. 주석까지 다 읽으셨거든요. 그리고 퇴계 선생이 이 심경부주를 이렇게 다 필사해 놓으셨어요. 그게 저는 진보는 아닌데 복사본이 있긴 있거든요. 근데 이 퇴계 선생이 이 심경부주를 그렇게 열심히 읽으셨는데, 이 심경부주 안에 어떤 학자의 설을 그 정민정이 넣었냐 하면 오징이라는 학자의 설을 넣어요. 오징이라는 학자의 설. 이 오징이라는 학자는 원대 유학자인데 오초려라고 하거든요. 오초려. 그런데 이 학자는 상당히 뭐냐면 순정한 유학적 입장에서 보면 불교에 너무 물들었다는 그 비판을 많이 받아요. 그래서
제가 재직하고 있는 성균관에 가면은 그 이제 그 대성전에 여러 선현들을 모시는데 중국의 선현들을 모셨는데 숙종대에 그 선현들을 과연 이 성균관에 다 모실만 한가 하는 논의가 이루어져서 몇 분의 선현들이 성균관에서 퇴출을 당하는데 당대 이후에, 당나라 이후에 유일하게 숙종 때에 퇴출을 당하는 학자가 오징이에요, 오징. 그 많은 학자 중에 오징만 퇴출을 당한 거야. 그 숙종실록 읽어보면은 그 당시 이제 뭐 이 선현들을 문묘에서 내쫓는 거니까 얼마나 논의를 심각하게 했겠어요. 그 하는데 보면 뭐가 있냐 하면 오징을 도대체 왜 내쫓느냐? 가장 핵심적인 게 불교색이 너무 짙다는 거예요, 불교색이. 그러니까 이 불교색이 그렇게 짙은 그 오징의 설을 정민정이 굉장히 중요하게 심경에 대한 주석서를 내면서 인용을 해놓으니까 제자들이 선생님이 이 신경부지를 너무 열심히 읽으시니까 손들고 질문하는 거예요. 선생님, 이 불교에 물든 이 오징의 설을 우리가 여기 공부해도 되느냐고. 선생님 그렇게 존숭하시는 그 책 안에 들어있는데 이거 과연 믿고 봐도 됩니까? 이러니까 퇴계 선생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요. 유 초려공 지설 반복 용구 종류 포이색 기미라. 내가 초려공의 그 신경부주 안에 있는 초려공의 설을 반복해서 연구해 보니까 끝내 이 포이색이라는 거는 이제 제가 불자를 가리켜요. 그러니까 불교라는 뜻이에요. 불교의 기미가 있더라. 이미 딱 여기까지 이야기하면 이건 이단인 거야. 불교색 기미가 있으면은. 주자가 말년에 불교랑 결별을 하고 우암 송시열 선생이 또 불교에 대해서 배척을 하는 글을 보면 이런 게 있으면 여기서 문장이 끊어지는 거예요. 너희들은 이미 이단인 거야. 그런데 퇴계 선생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요. 동자 취지, 부동자 거지, 기역 서호 기가야라. 우리 유학의 그 본령에 함께 할 수 있는 설은 오징의 설이라도 취하고 함께 할 수 없는 설은 버려라. 그러면 또 괜찮지 않겠느냐. 불교색이 있다 하더라도 그것이 우리 유학이 주창하는 것, 즉 퇴계 선생을 이야기하면 사려미맹의 그 지점을 관통하여 보는데 도움이 된다면은 그 굳이 뭐 버릴 필요가 있겠어? 인간의 본원을 탐색하고자 하는 퇴계 선생의 이 마음은요, 실로 있잖아요. 불교적 기미가 강하다고 제자들이 반발함에도 불구하고 그것에 대해서 나의 본질을 탐색하는데 도움이 된다면 남겨둬도 무슨 상관이냐. 이미 내성 외왕 수기치인에서 내성과 수기 쪽으로 확 무게중심이 기울죠. 여기서 조금만 더 기울면 어떻게 되겠어요? 조금만 더 기울면은 양명이나 선불교로 안 간다고 할 수 있겠어요? 그러니까 제자들 중에 일부는 이게 너무 위험한 생각이시다라고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인간 본원에 대해서 너무 궁금했던 간제 같은 제자들은 별로 개의치 않았던 거예요.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 가장 위험하다라는 인식을 가졌던 제가 생각하기에 대표적인 학자가 한강정구였어요. 한강정구는 어떻게 하느냐? 선생님을 직접적으로 비판할 수는 없죠. 그래서 이런 작업을 해요. 정구가 심경발이라는 책을 지어요. 한강 선생이. 심경발이라는 책을 짓는데 먼저 그 이전에 번암 체제공이 성호 이익의 묘갈명을 쓰면서 이런 문장을 써요. 우리나라 도에는 족보가 있는데 퇴계 선생은 우리나라의 최고 뜸가는 부자 선생님이고 그 도가 한강에게로 전해지고 한강은 그 도를 누구에게 전해주냐? 미수에게 전해줬다는 거예요. 미수 허목에게. 그리고 지금 여기에 주인공인 우리 선생은, 성호 선생은 사수고 미수자라. 미수를 사숙한 분이다. 그러니까 지금, 그러면 이 족보가 어떻게 돼요? 성호 선생이 이제 실학의 종장이잖아요.
그럼 실학의 종장인 성호 선생의 족보를 거슬러 올라가면은 미수허목이 있고, 미수허목에서 거슬러 가면 한강정구가 있고, 한강정구에게서 거슬러 올라가면 퇴계 이황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 번암 선생이 생각하는, 우리가 오늘날 이야기하는 실학파의 연호는 퇴계 선생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여기는 보면은 영남 퇴계학파가 아니잖아요, 그죠? 이렇게 되는데, 그러면 이 라인은, 퇴계 선생의 라인이 이제 아까 말씀드렸듯이 간제 이덕콩이나 이런 영남 퇴계학 라인이 있다면, 한 라인은 이 라인인데, 이 라인에서는 특히 한강정구 선생 같은 분이 심경발이라는 책을 지으면서 어떻게 하느냐 하면은 심경부주를 재조립을 하는 거야. 정민정의 심경부주가 너무 못마땅한데 선생님이 너무 극찬을 했어. 근데 거기에 대해 갖고 내가 뭐라고 입을 대려니까 이게 마음이 너무 편치 않아. 그래서 아예 자기가 심경주석서를 새로 편찬을 하는데, 그 편찬을 하는 서문에 무슨 말을 하냐 하면은 상괴 정시지주 기소취사 혹담이형이라. 나는 심경부주 읽을 때 항상 이상했다. 아니, 왜 정민정이 이런 설을 가져다가 주석을 달았는지 항상 이상했고 난 이해가 안 됐다. 앞에 뭐라 그랬어요, 퇴계 선생은? 신명같이 믿고 부모같이 존경한다 그랬는데, 제자는 나는 너무 이상했다는 거야. 그러면서 심경부주를 분철을 하고 그 사이에 버릴 거 버리고 취할 걸 취해서 심경발의를 책을 썼는데, 심경발의의 취사를 보면요, 도대체 버린 건 뭐냐? 정민정은 오징예설을 심경부주의 한사존성장부터 시작해서 4군데에 걸쳐 인용하고 있는데, 정부가 심경발의를 편찬하면서요, 퇴계가 긍정한 심경부주에 인용된 오징예설을 단 하나도 남겨두지 않고 다 없애버려요. 진짜 하나도 안 남겨두더라고요. 다 없애버리고 모두 삭제하고, 대신에 그 빈칸에 뭘 많이 가져왔냐 하면은, 심경발의에서 기왕의 정민정의 심경부주에서 인용하지 않았던 학자의 설을 보충해 놨는데, 특히 호상학파인 장식의 설을 압도적으로 인용해요. 남원 장식의 설을. 주자, 여조겸, 남원 장식, 동남 삼현이라 그래서 주자 당대의 가장 유명한 세 분의 학자였거든요. 주자가 가장 믿었던 학자 중에 한 분이었어요. 나중에 남원 장식이 먼저 세상을 뜨니까 주자가 남원 장식의 문집을 다 교감해서 출판하기도 하거든요. 그런데 이 남원 장식의 설을 압도적으로 인용하고 초려 오징예 설을 다 없애버려서, 그러면 도대체 이 버리고 취하는 이 상관에 무슨 의미가 있는지를 한번 볼까요? 어느덧 마무리가 됐네요. 보면은 한강정구는 선생인 퇴계 학문이 가진 내적 지향을 버린 건 아니에요. 견지하였지만 그 내적 지향에서 오는 위험성을 어느 정도 감지를 한 듯해요. 그래서 이것을 수정하기 위해서 남원학을 매우 비중 있게 받아들여요. 그럼 도대체 이 남원학이 뭐냐? 남원학이? 유학사에서 남원학의 특징에 대한 이런저런 이야기가 있겠지만요. 이 호상학 남원 장식의 학문이 이제 속해 있는 학문 체계를 호상학이라고 하는데, 이 호상학적인 전통이 실제로 보면은 도남학적 전통, 그러니까 주자로 이어진 이정자에서 주자로 이어진 이 전통에 비해 가지고 조금 설명이 장황할 수 있는데 간단하게 말씀드리면요, 주자가 자기 학설인 중화신설이라는 것을 구축하기 이전에 중화구설이라는 것을 확립하는데, 그 중화구설의 확립에 가장 큰 영향력을 미친 학자가 남원장식이에요. 근데 남원장식이 중화구설에 미친 그 영향은 보면은 인식론적 측면에서는 감각적으로 인식되어지는 것들을 중시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사회적으로 보면은
역사학 이런 걸 되게 중시해. 그러니까 오리지널한 주자학에 비해서 그 현실이라든가 인식의 지점에서도 외적인 어떤 인식의 정의 이런 걸 좀 강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강 정부는 어떻게 생각했냐면은 불교적인 색채의 오징이 저기에 있으면은 주자가 여기에 있어. 남은 장식이 여기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남은 이 오징어, 선불교에 물든 오징어를 버리고 조금 더 요즘식으로 얘기하면 경세에 조금 더 치중해 있는 남은 장식의 설을 가지고 와서 심경 발의를 구성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한강 정부의 설이 미수로 이어지고 미수가 다시 성호로 이어지는 이 실학파 라인에서 경세를 중시했다라는 이 관점의 이론적 연원에는 제가 이렇게 신경 발휘를 분석해 보니까 남원학적인 영향이 있더라는 거죠. 자, 그래서 이제 정리를 하면 이런 거예요. 퇴계학과 퇴계학을 배우고자 하는 학퇴계 사이에는 퇴계의 학문적 지향을 그대로 수용한 제자가 있는가 하면은 퇴계학의 본질을 견지하면서도 이를 수정한 제자도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서 조선 후기 유학이 영남 퇴계학과 근기 퇴계학으로 분화되는 어떤 단초가 제공되지 않았나, 이제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이덕홍이 좀 더 마음 너머의 본체를 지향했다면 정구는 여기서 제가 본격적으로 논하진 않았지만 장식의 영향 아래 내적 심성에 침잠하면서도 외적 실천을 자기 사상의 한 축으로 삼았는데, 이 두 제자의 학택의 이런 양상이 바로 조선 유학의 내성 지도가 합류하고 있는 어떤 모습이었고, 퇴계를 배우고자 했던 제자들이 그 퇴계를 배운 양상이 조선 후기의 조선 유학의 양대 산맥을 형성하는 어떤 큰 물줄기에 연원해 있지 않았나. 그게 이제 그 장황한 이야기의 결론입니다. 아이고, 좀 일찍 끝난 것 같은데, 여기까지 좀 할까요? 네, 고맙습니다. 네. 혹시